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한약은 한의학에서 생약을 가공한 약입니다. 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 증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죠. 체질에 따라 맞춤 처방으로 이어지는데요. 한약과 보약의 차이, 특히 사용되는 약재도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종류도 다양한 한약의 약재들과 효과, 또 부작용이나 조심할 부분은 없는지 오늘은 한약과 보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최백호 어반자카파의 지나간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허하다는 느낌일 때 한약을 한 재 먹어야 하나 보약을 지어야 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약과 보약은 같은 걸까요? 다르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약과 보약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되게 이제 한약하고 보약 같은 범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한약이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 몸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의학의 모든 처방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보약이라는 것은 이런 큰 한약 중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둔 그런 한약을 보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약이라는 것은 한약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된 특정 목적의 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져서 몸이 허약해진 상태를 보강시켜주는 보법으로 쓰는 치료약이 바로 보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따라서 이제 모든 보약은 한약이지만 모든 한약이 또 보약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약과 보약은 모두 넓은 의미의 한약에 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약이 한약의 일부로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보약은 한약 중에서도 강화시켜주고 우리 몸을 보충시켜주는 목적으로 하는 처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질병 치료나 염증 조절보다는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체질을 보완시켜주는 것이 중점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네.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처방을 우리가 보약이라고 부르죠. 네. 그럼 이렇게 한약과 보약을 구분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근데 한약은 이제 치료 목적을 중심으로 처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이렇게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쓰는 것이 한약이고요. 반면에 이제 보약은 앞에 말씀드린 강화 목적이에요. 병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우리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라든지 잔병 치료를 자주 한다든지 또 직장이나 학업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력이 많이 약해 심신이 쇠약해져 있다든지 이때 이제 되게 몸을 크게 보호해주는 처방이 바로 이제 보약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환절기철이라든지 추워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약을 쓰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한약과 몸의 강화 중심의 보약을 일상에서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목적인 한약과 이제 체력을 강화하는, 체력을 좀 보호하는 그런 보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험 한약제는 대개 이제 치료 목적에 사용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병명과 증상이 명확하고 또 그에 맞는 표준화된 처방만 이제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보험 한약이 어떤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표준화된 처방인 반면에 보약은 개인에 따라서 체질과 전신 상태를 고려한 처방인 거죠. 그래서 보약은 건강보험 기준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치료하고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처방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럼 한약과 보약에 쓰이는 약재도 궁금한데요. 우선 한약도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재들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제 한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자연의 천연물이다 보니까 자연이 다양한 약재가 있고요. 그 약재는 원인 질환과 또 증상 그리고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약재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열성 염증이 있으면
염증 치료하는 것들 중에서도 열성이 있으면 열을 내려주는 약재를 써야 될 거고요. 네. 몸이 차고 뭔가 정체돼서 통증이 생기면 단순히 진통제 역할을 하는 통증 완화약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돕는 약재를 쓰고요. 또 만성 피로에는 뭐 기를 보호하는 약재, 네. 또 어지러움이나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음혈을 보호하는 약재, 네. 또 뭐 소화장애 있을 때는 위장 기능을 조절하는 약재,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보약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운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보약과 또 열을 많은 분들에게 쓰는 보약도 있고요. 또 혈이 부족한 부분에 쓰는 보약도 있고,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에게, 뭐 손발이 찬 분에게, 감기 잘 걸리는 분에게 따라서 보약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약재들이 쓰이는 건데요. 뭐 염증이라든지 소화 장애도 그렇고 일단은 질환들에 좀 쓰이는 건가요? 그렇지. 염증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염증은 아니고, 네. 또 소화장애라고 해서 이유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열이 치솟는 염증, 뭐 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염증, 기력이 떨어져 생기는 염증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화장애도 음식은 잘 먹는데 거북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예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스트레스 때문에 뭐 뭉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른 약재를 쓰는 거거든요. 그 한약은 병미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태를 보고 개인에 맞춰서 쓰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처방 하나로 여러 질환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래서 이제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약의 처방을 쓰고선 그다음에 보면 적응증이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환자분들이 보시게 되면 나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는데 이거 잘못 처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개인의 맞춤에 따라 약을 쓴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병을 치료한다기보다 원인을 찾아서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예, 한약은 증상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증상이 자꾸 만들어내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몸의 패턴을 바로 잡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에서 기가 약해 생기는 병, 열이 치솟아 생기는 병,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 뭐 스트레스 때문에 막혀서 생기는 병, 네. 이렇게 몸의 작동 방식 자체를 조절하는 치료가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네. 또 보약은 말 그대로 이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약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균형이 목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불균형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음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보약이라고 하면 흔히 기운을 올려주는 약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본질은 부족한 것들은 보충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부족하면 보태주고 넘치면 깎아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뭐 체력이라든지 면역력, 수면, 소화, 순환 같은 기능들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피로나 감기, 소화장애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약은 단순히 기운만 올리는 거 아니라 그 부족한 기운을 채우거나 또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간 혈이나 수분을 보충하거나 또 뭐 스트레스나 과로로 흐트러진 오장육부의 조화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약이라는 건 몸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약이지만 더 큰 목적은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약에 쓰이는 약재도 궁금합니다. 뭐 인삼, 녹용, 맹문동 얼른 떠오르는 약재들이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이 쓰일까요? 네, 이제 흔히 떠올리시는 게 뭐 인삼, 녹용, 맹문동 같은 약재들이 이제 보약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체질과 부족한 부분에 따라 사용되는 약조가 크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같은 약재를 쓰더라도 사용하는 용량도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경우는 기운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 기를 보충해 주고요. 뭐 녹용 같은 것은 기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체력 회복에 필요하고 특히 아이들 성장기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맹문동 같은 경우는 몸이 마르고 열이 나면서 이제 건조하거나
갈증이 생기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재이지요. 네. 그중에 인삼의 경우에는 이제 기를 좀 보충해 준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인삼과 황기 많이 쓰이던데 이게 기운을 좀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인삼과 황기는 대표적으로 기운을 보충해 주는 보기 약재거든요. 네. 다만 이제 두 약재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인삼은 기운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쉽게 피곤하고 막 의욕이 떨어진 경우 기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약재라면요. 네. 이 황기는 기운이 부족해서 특히 이제 땀이 잘 나거나 또 쉽게 지치고 네. 몸이 무기력한 분들한테 기운을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해주는, 채워주는 네. 약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인삼, 황기 같은 경우 우리가 삼계탕 먹을 때 보면 많이 들어가 있죠. 아, 그렇네요. 또 당귀가 보혈약으로도 이야기가 되던데 비결에 좋다는 건가요? 당귀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혈약, 혈을 보호해주는 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이 부족해서 뭐 쉽게 피로하거나 어지럽고 또 피부가 건조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특히 이제 뭐 여성들한테 좋은 약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빈혈 치료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당귀 자체가 뭐 철분처럼 직접 혈액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약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혈이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기능을 보강하는 약재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맹문동은 이제 몸이 건조하거나 갈증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고 하셨는데요. 맹문동이나 구기자는 어떨까요? 그렇죠. 맹문동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마른 기침이라든지 만성적인 갈증, 입마름증이죠. 네. 그리고 속이 화끈화끈거리는 열이 오르는 이런 형태에 쓰고요. 구기자는 뭐 간하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피로감이 지속됐거나 특히 이제 눈에 피로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구기자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요가 비슷하게 쓰는 게 결명자거든요. 근데 결명자도 눈을 맑게 해주지만 네. 결명자는 눈이 자꾸 충혈되는 분이 있죠. 네. 이런 분들한테는 결명자를 드시고 눈이 쉽게 피곤하신 분들에는 구기자를 쓰시는 거죠. 그렇군요. 또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녹용에 관심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녹용은 우리 뭐 기운 떨어지거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이제 추위 잘 타시는 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재이거든요. 네. 몸의 양기를 보충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어서 손발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한테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네. 단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고 또 얼굴이 붉고 그다음에 열감이 심한 분들 있잖아요. 네.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 양기를 보충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걸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열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따라서 이제 손발이 차고 또 녹용이 포함된 약재가 필요하다는 어떤 단별적인 지식보다는 전체적인 체질과 그 지금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네. 보약에 쓰이는 약재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약을 처방할 때 허증, 실증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이거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약을 처방할 때 허증하고 실증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앞에 이제 불균형을 균형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부족한 것들은 보충해주고 과한 것은 깎아내리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허증이라는 것은 몸의 기운이나 뭐 혈이라든지 체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쉽게 피곤하거나 식욕이 없거나 또 몸이 차거나 전반적인 기능이 약해져서 몸을 보강하는 보약 계통의 한약을 쓰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제 열이 있거나 불필요한 체액들이 쌓여 있거나 그래서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너무 지금 과다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실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깎아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이 심해서 얼굴이 붓고 뭐 속이 답답하고 또 통증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뭉치고 물체된 느낌이 있고 이런 경우는 보충액기보다는 막힌 것을 풀어내고 열을 내리고 깎아내리고 순환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앞서 이제 치료 목적의 한약과 이제 체력 강화, 체력 보충의 보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에 중점을 두느냐, 몸을 보강하는 데 우선하느냐, 이게 한약과 보약을 결정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한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네. 현재 몸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 중심의 한약이 필요한지 아니면 보충시켜주는 중심의 보약이 필요한지가 달라지거든요. 열이 많거나 염증이 있거나 또 막힌 곳이 있어서 통증이 심한 경우는 먼저는 치료 중심의 한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 과한 것들을 줄이고 막힌 것들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뭐 기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나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다음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한약과 보약은 어떤 증상이냐 보다는 지금 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체질이나 상태에 맞게 구성이 돼야 할 텐데요. 보약을 나눠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데 누가 먹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내가 몸이 좋아서 이거 먹으니까 좋다. 너도 하나 먹으라. 온갖 네. 이렇게 둘러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보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약은 좋은 보약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기운이 떨어진 분들에는 인삼이 도움이 되지만 열이 많거나 혈압 높은 분들은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고요. 녹용이 차고 기력이 약한 분들에는 도움을 주지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잠도 못 자는 현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약은 좋은 약이지만 나눠 먹어도 된다는 것은 내 몸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약재라도 체질이나 현재 나의 몸의 상태 그리고 병에 따라서 그 조합과 용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보약을 비롯해서 한약을 복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주의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한약은 모든 천연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모든 천연물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체질과 상태에 맞춰서 써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게 체질과 증상에 맞는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열이 많은데 따뜻하게 해주는 보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소화가 약한데 기름지고 보충시키는 약재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해지잖아요. 뭐 열감이나 두통이나 불면증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약보다는 내게 맞는 약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질환이나 또 복용 중인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혈압약이라든지 뭐 항응고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뭐 당뇨약이라든지 또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 이런 게는 한약재하고 일부 약효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약을 뭐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또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 궁합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여야 돼요. 천연미라고 해서 마음 놓고 오래 복용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약도 과하면 소화장애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열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품질하고 어디서 구했느냐 이거예요. 요즘 보면 한의원 같은 데서 치료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해외 직구로 전자상 거래로 약재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건조나 보관 상태, 중금속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약은 약재의 품질이 효과의 절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된 곳에서 전문가의 처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알고 복용을 해야 되겠네요. 공진단 청심환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공진단 청심환 집에 비상약처럼 한두 개씩 다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공진단과 그 청심환은 실제 그 작용하고 적응증이 꽤 뚜렷하게 나눠져서 만병통치약은 아닌 거거든요. 공진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정과 기가 모두 떨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전신적으로 체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재거든요. 대표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지쳐있고 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잠이 부족해서 기력이 떨어진 뭐 중장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회복력이 떨어져서 큰 병 후에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또 정신적인 소모가 커서 체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도움이 주는 반면에 청심환은 좀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몸을 보호하는 약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흥분되거나 긴장됐거나 불안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를 그것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청심이라는 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워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마치 급성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생길 때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가라앉히는 약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근데 공진단의 가격이 차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용되는 약재의 차이인 건가요? 그렇죠. 가격의 차이는 대부분 약재의 어떤 구성과 약재의 등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뭐 크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양이에요. 사양 노루에서 나오는 그 사양인데 네. 공진단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요소죠. 대신 뭐 합성 사양을 쓰게 되면 가격은 좀 크게 떨어질 수는 있고요. 네. 녹용도 마찬가지예요.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이름이라도 실제 구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진단이라는 말만 보고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뭐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금박을 입히는 이유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공진단이나 청심환대 보면 금박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공진단이나 우황청심환 비싼 약이잖아요. 네. 그리고 귀중한 약재 사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양은 말 그대로 방향성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특유한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향은 어떻게 돼요? 휴발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향이 날아가면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박을 입히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밀폐되어서 보호하고 또 휴발을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약효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금은 그런 약재 자체의 효능보다 또 있겠지만 또 가치가 있잖아요. 약의 가치. 네. 그래서 금하면 희소성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고가약이니까 아무래도 금박을 입혀서 약의 가치와 또 고급스러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식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다는 한약도 있고 다이어트 한약도 있지 않습니까? 잘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어린이 야약, 뭐 보약, 뭐 다이어트 한약처럼 어떤 특정 목적을 내세운 한약이 많아서 거기에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하지만 그 대상이나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체질의 상태를 확인해서 조절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어린이 한약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소화기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 중심하고 그다음에 뭐 성장하는 데 보조하는 보약 형태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모든 아이가 다 보약을 먹어서는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열이 많은 체질이라든지 비만 경향에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은 보약이 무조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어린아이는 아직 장부 기능이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한 거고요. 네. 또 다이어트 한약 유행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체질이나 원인 분석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처방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되게 보는 다이어트 한약은 몸의 대사를 빨리 하는 그래서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땀을 좀 많이 흘거나 식욕을 떨어지는 이런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체질하고 전체적인 상태에 맞는 그런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네. 개인에 맞춘 이제 한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요. 한약과 보약에 대해 쭉 설명 주셨습니다. 그럼 한약이나 보약을 생각할 때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한약이나 보약을 드실 때는 누가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명확하게 핵심적인 기준을 꼭 살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 자체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식 의료기관이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받았는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한약은 정확하게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개인의 처질과 그다음에 질환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약물을 쓰게 되고요. 한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 이미 조제한 어떤 유사 한약이나 식품 이런 것들은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식 한의원에서 쓰여지는 의약품 한약재는 모든 그 법적인 이런 품질을 안정받은 안전한 제품들을 쓰기니까 충분히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다음에 복용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양약과의 그런 시간 간격이에요. 대개 보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놓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복용 시간은 대부분 식사하고 무관하지만 처방에 따라서는 식후, 공복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처방 받는 대로 지키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음식 궁합 있잖아요. 네. 술, 담배,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면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것은 특정 식품에 대한 것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반 밀가루나 돼지고기는 찬성질이니까 따뜻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녹두 같은 거는 해독 작용이 있어서 약의 흡수를 조금 방해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너무 엄격하게 가리는 스트레스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네. 약은 직사광선 피하고 냉장 보관하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반드시 한의사에게 처방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약과 보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고기능 우울증이네요. 우울증 앞에 고기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 싶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혹시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재미있게 봤죠. 네, 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 하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드라마를 같이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이게 저분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짠한 느낌으로 그 드라마를 봤는데 현대인들이 참 열심히 살죠.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나 한두 개씩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겉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고장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정신 건강과 트라우마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연구자인 주디스 조셉은 성실함과 완벽주의가 만든 새로운 병 고기능 우울증을 책을 통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일상적인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을 하는데 내면에서는 지속적인 우울감, 공허감, 의욕저하를 겪는 상태가 바로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과잉 진단을 무료하는 진단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생소한 질병이 계속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하필 또 생소한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긴 해요. 네. 그런데 꼭 한 번쯤 조명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요. 사실 이 김 부장 이야기들 보면 공황장애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계속 부인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고기능 우울증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거죠. 늘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기능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몸이 지쳐 있는데 멈출 줄 모릅니다. 그냥 기계처럼 일상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바로 고기능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다라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네. 그 이면에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자신의 우울조차 감지하지 못할 만큼 성실함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포착하면서 고기능 우울증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은 우울감도 있고 고장나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성실함과 완벽주의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불안 증세, 공황장애, 번아웃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공으로 포장된 우울의 정체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이유 모를 공허감. 무력감이 있다면 저자는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치 자율주행 장치에 몸을 맡기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질문하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러다가 분명히 갑자기 존재론적 위기가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네.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희생한 걸까?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뒤늦게 위기를 자각했을 때 이미 아까운 시간을 다 써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을 마음껏 이용하도록 내버려 뒀음을 뒤늦게 자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뒤늦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부정하기 전에 존재론적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정서적 붕괴를 가져오는 고기능 우울증의 뿌리가 무엇인가 원인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트라우마, 아, 무쾌감증, 네. 마조히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는지 그리고 결국은 고기능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나아가서 무너진 자아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까지 책에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참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고기능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점이 정작 본인이 이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의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웃으면서 일상을 문제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정상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실함, 네. 책임감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자동 조종 장치, 루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 설계에 따라서.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데요. 저자는 의사이면서 자기 역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 네. 당연하지 내 주변이 다 그런데 이건 괜찮은 삶이야 괜찮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의 징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내가 무너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나는 비교적 잘 하고 있긴 한데 잘 살고 있지는 못하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바로 그 깨달음에서 출발했고 이후에 다양한 환자들과의 사례를 가지고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임상적으로 분석하고 세분화해서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자는 고기능 우울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라우마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 얘기하셨는데요. 현대인의 다양한 정신질환의 원인을 트라우마에서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주는 위험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면 네. 어떤 엄청난 네. 큰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저자는 반복되는 비난 아, 그리고 누군가의 과도한 기대, 관계 속의 배신, 완벽을 강요하는 환경 이러한 것들이 쌓이는 작은 트라우마 역시 고기능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상처는 없더라도 미세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인 손상이 쌓이면 충분히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 가운데 하나는
내면화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분명히 원인이 밖에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나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거야. 네. 이런 왜곡된 믿음을 나 자신에게 계속 주입하면서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기능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해도 되나? 그럴 자격이 있나? 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 미세 스트레스가 고기능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계속 자신을 소진하면서 한계까지 몰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트라우마의 끝에는 두 가지 위험한 그림자가 있다라고 또 최근 이야기하고 어떤 있습니다. 건가요? 첫 번째가 네. 무쾌감증, 두 번째가 마조히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무쾌감증은 말 그대로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에서 오는 설렘도 목표를 이뤘을 때의 자부심도 성취감도 없는 겁니다. 계속 자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네요. 이게 무쾌감증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고요. 네. 마조히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의 기대에 계속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헌신이고 봉사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나를 계속 희생해야지만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왜곡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고기능 우울증의 치료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주문에 맞춰서 살아가는 노력과 희생이 결국 우울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했는데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네. 기대에서 오는 설렘도 없다면,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도 없다면, 네. 목표를 이루었는데 자부심이 없다면 네. 계속 자기 의심과 회의감만 들고 있다면 이게 무쾌감증,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전 세계를 돌면서 네. 문화정신의학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러한 문화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국 문화권에서는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맡은 일에 불평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한쪽 다른 뺨마저 돌려라 라고 가르치죠. 네.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이자 신앙과 인내의 표본이 구약 성경의 욥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견디라는 거죠. 네. 이런 주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권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가 청교도 정신이 강하잖아요. 네. 유급 출산 휴가가 일수가 훨씬 적습니다. 육아 휴직을 비롯한 개인 휴가 일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치솟는 업무에 대한 압박, 네. 자본주의가 더해져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당연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증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단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문항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네.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가 테스트 문항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고기능 우울증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회복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네. 있어요. 5V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괜찮다란 말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느끼면 억압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이게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환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쌓인 감정은 밀폐될수록 병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밀폐된 쌓인 감정을
흘려 보내야 돼요.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네.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 글쓰기, 그리고 한껏 흘릴 수 있는 눈물, 네. 다 감정의 배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세 번째가 가치인데요. 보통 고기능 우울 상태의 사람들은 해야 하는 일, 여기에 몰두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저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재정의하고 네.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재배치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활력인데요. 네. 신체 신호와 감정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돌봄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 비전인데요. 네. 비전은 자기 스스로 성공을 기꺼이 바라볼 수 있는 용기라는 겁니다. 네. 성공하면 칭찬하라는 거예요. 운이 좋았어라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그럴 만해. 나는 충분히 그런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성취를 인식하고 보상하는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고 삶의 기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한국 사회가 정말 성과 중심적이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압박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많아요. 많죠. 사실 드라마 얘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네. 했는데 서울 자가에 다니는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 김 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참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되돌아보게 되네요. 책 고기능 우울증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하의 테이크 5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